이번 시간에는 소득처분 사후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소득처분이란 세무조정사항에 대해서 소득의 종류와 소득의 귀속자를 확정하는 절차라고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표로 보시면 차감조정, 가산조정, 차감조정에서 올 수 있는 항목들, 세무조정에서 올 수 있는 처분사항들, 가산조정에서는 사유출, 유보, 기타, 그리고 차감조정에서는 마이너스 유보와 기타가 온다고 했었고, 다시 사유출은 귀속이 불분명하냐? 그러면 대표자 상여, 분명하다. 그러면서 귀속자한테 이런 식으로 배당, 상여, 기타 사유출, 기타 소득으로 이렇게 소득 처분이 된다고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회 유출된 금액 같은 경우에 이 유출된 금액이 개인한테 귀속이 될 경우에는 이 귀속자한테 추가적인 조세 부담이 발생한다고 배웠고요. 사내 유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사후 관리를 해줘야 된다거나 각종 한도액 영향에 계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관리해줘야 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사후 관리를 배우고 있는 건데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인한테 귀속이 될 경우에 배당, 상여, 지금 상여는 여기 똑같은 거니까 이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세 부담이 일어난다고 했거든요. 근데 기타 사유 유출인 경우에는 왜 말이 없느냐, 사후 관리에 대한 말이 없느냐. 네, 보시면 기타 사유 유출은 그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개인으로서 사업소득을 그 개인이 사업소득을 구성하게 되는 경우에 한해서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지금 법인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법인 생각해서 개인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법인을 생각해서 예를 들어 보면 A 법인이랑 B 법인이 공동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공동 경비가 들어가게 됐다. 근데 공동 경비 출자에 의해서 공동 프로젝트를 하면서 5대5로 그 경비를 배분을 하기로 했다. 그랬는데 A 입장에서 그 5대5로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전부 다 비용으로 100만큼 다 비용 계상을 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우리는 네가 50만큼만 비용 배분해야 되는데 왜 100에 대해서 전부 다 했니? 그러면서 송금 불산이 50, 그리고 그 귀속자가 상대방 법인이니까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처분을 하겠죠. 그럼 이 B법인 입장에서 보면 이 B법인이 매출만 1000이 있는 법인이더라. 매출만 1000이 있는 법인인데 원래 내가 이 50만큼 내가 비용을 부담을 했다 그러면 원래 50만큼 비용을 부담했다 그러면 얘가 950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됐을 텐데 내가 비용 부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1000에 대해서 법인세로 법인세 각 사람도 소득 금액으로 구성돼서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지었겠죠. 그래서 이미 이 50만큼 이 50에 대해서 추가적인 과세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만큼 비용으로 차감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소득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미 얘는 법인세로 신고 납부가 됐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후 관리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기타 사유 유출 같은 경우에는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타 같은 경우에도 사후 관리하지 않는다. 요 기타 같은 경우에도 사유 유출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자산 부채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배웠거든요. 그럼 요 기타 사유 유출과 기타를 뺀 나머지 배당, 상여, 기타 소득, 유보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당, 상여,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경우다.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이게 개인한테 처분이 되는 거거든요. 배당, 상여,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경우에는
이제 그 배당, 상여, 기타 소득으로 흘러 들어가서 배당 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으로 흘러 들어갈 테니까 법인이 요 뭐 배당 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으로 준 걸로 봐서 이 지급 의제일에 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이제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실제 법인이 이 개인들한테 뭐 주주한테 아니면 직원한테 아니면 그 외의자에게 주지는 않았지만 지급한 걸로 의제해서 그 소득만큼 그 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한다는 거고요. 실제 준 게 아니니까 지급 의제일이라는 얘기를 썼고요. 그럼 그 지급 의제일은 실제 줬다 그러면 지급일에 다음 달 10일일 텐데 실제 준 게 아니니까 지급 의제일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럼 그때 그 지급 의제일은 언제로 볼 거냐? 만약에 내가 뭐 이제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다. 그러면은 이제 그 신고일이 지급 의제일이 되는 거고, 아니면 수정 신고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수정 신고일이 지급 이제 시기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당의 법인이 이제 소득 처분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법인 정부에 의해서 결정이나 경정하면서 그런 식으로 소득 처분이 된다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세무서에서 나중에 경정을 할 때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라는 걸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법인이 그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 의제한 걸로 봐서 그 받은 날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후관리 측면에서 볼 때 당의 법인은 이런 원천징수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소득을 받은 소득의 귀속자 입장에서도 또 이제 이건 당의 법인이 신고관리 이제 뭐 사후관리를 할 건 아니지만 이 귀속자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이렇게 처분받은 경우에 이 귀속자는 동처분받은 소득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이제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급이제일이 다음 달 2개월 말일까지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뭐 추가 신고 납부 이런 식의 내용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소득세법에서는 이제 그렇게 신고해서 합산해서 이제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세 추가 신고 납부를 하게 되면 가산세 없이 적법한 신고 기한 내에 이제 신고한 걸로 봐서 가산세 없이 이제 신고서가 접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때 신고를 할 때 그러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단기분을 신고하는 경우는 없고 거의 이제 뭐 수정 신고라든가 아니면 조사 나가서 경정을 할 경우에도 항상 당해연도분이 아니라 한참 전에 조사연도분을 이제 신고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뭐 수입 시기랑 이런 부분이 좀 헷갈리는데 여기 보시면 배당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소득금액의 수입 시기는 방해법인의 결산 확정일이며 상여로 처분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되는데 만약에 내가 2017년 3년도에 대해서 경정이 일어났다. 경정이 일어나면서 소득 처분을 뭐 이제 상여로 소득 처분 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배당이나 기타 소득으로 소득 처분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소득 처분이 됐다. 근데 경정을 지금 2020년 3월에 이제 하면서 이때 통지서를 수령을 했다.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이때 이제 경정이 됐고 3월에 통지서를 수령했다. 그럴 경우에 소득 처분 상여 아니면 배당 기타 소득으로 됐다 그러면 일단 이걸 보시게 되면 이제 법인 입장에서는 아까 지급 이제일이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법인 입장에서 원천세 신고는 다음 달 10일이니까 2020년 4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개인 입장에서는 이제 이 다다음 달 말일까지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뭐 3월에 통지서를 수령했다 그러면 4월, 5월 말까지 2020년 5월 말까지 개인 입장에서는 소득세 추가 신고 납부, 뭐 확정 신고라고 하기도 하는데 추가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이때 신고할 때 배당이 상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처분된 소득금액의 수입 시기가 근로를 제공한 거니까 17년도 사업연도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때는 17년도 귀속 시기가 되는 거죠. 귀속이 2017년도에 근로를 제공했을 테니까 그래서 1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2020년 5월 말까지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인 거고요. 배당이나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결산 확정일이니까 17, 3년도에 대한 결산 확정은 보통 18년 3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이 배당이나 기타 소득의 귀속은 2018년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도 당연히 이런 소득 처분을 할 때 이 귀속 시기가 언제냐 이렇게 이제 신경을 쓰겠지만 우리 이제 조사 나가는 관청 입장에서도 이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에 이런 걸 다 기재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그래서 뭐 수입 시기가 언젠지 귀속 시기가 언젠지는 좀 신경 쓰셔서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참고로 이게 서식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라는 서식인데요. 이게 뭐 우리 세무서장이 법인한테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하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 소득의 종류도 나와 있고 사업연도, 귀속연도 것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이게 뭐 상여였다 그러면 상여면 귀속연도는 사업연도는 17일 테고 귀속연도도 17일이 될 테고 배당이나 기타 소득이었다. 그럼 17사업연도가 될 테고 귀속연도는 2018년도가 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 그리고 지급의제일은 소득금액 우리 경정 같은 경우에는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지급의제일이 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 유출 쪽은 사후관리 이렇게 한다는 걸 보셨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유보인데 유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유보로 처분되는 경우에는 유보가 당해년도에 차기 이후 사업연도에 언젠가 추인이 되기도 하고 이런 직접적인 영향도 있고 그리고 각종 한도액 계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후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 일단 직접적인 영향을 얘기를 본다 그러면은 유보 금액은 자산이나 부채가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되어 있는 조정 사항에 대한 소득 처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자산이나 부채가 소멸하는 과정에서 유보가 추인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회사가 토지를 구입을 했는데 토지 1000을 구입하면서 취득세도 100만큼 지출을 했다. 그래서 현금 1100이 나갔더라. 근데 원래 취득세는 자산의 자산을 구성하기 때문에 취득 원가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바로 비용으로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보게 되면 토지가 1000이 아니라 1100이야. 그래서 당해년도에는 당연히 비용 아니야. 우리 비용으로 볼 거 아니야. 송금 불산이 비용으로 볼 거 아니야. 자산을 늘려줄 거야. 토지 100만큼 늘어나야 돼. 그래서 유보 이렇게 처분을 하겠죠. 왜냐하면 당해년도에는 자산이 지금 과소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자산을 늘려주는 이렇게 유보 처분을 한 거고 차후에 만약에 이게 팔기다. 그리고 나중에 한 10기쯤 가서 이 자산을 처분을 하더라. 자산을 처분을 하는데 이 자산 처분하면서 지금 토지의 장부가액은 회사 입장에선 1000으로 잡아놨으니까 1000이 되는 거고요. 자산을 처분하면서 현금으로 2000을 받았더라. 그럼 이 시점에서는 토지 처분이익이 1000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현금 2000 들어온 건 맞아. 현금 2000 들어온 건 맞는데 토지가 너는 1000으로 받지만 우리는 토지의 장부가액이 지금 1100인 거잖아요. 그래서 토지가 1100이야.
그럼 처분이익은 900밖에 안 돼. 네가 이제 우리는 이익을 세법상은 900이지만 회사가 1000으로 봤으니까 입금을 많이 잡았구나. 입금 불산입 얘기하게 되면서 토지가 지금 시점에서 토지가 1100만큼 없어져야 되는데 토지가 이제 1000만 없어진 거구나.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토지가 일단 전부 다 이제 지금 십기 상태에선 토지 금액 자체가 전부 다 없어진 거니까 토지를 다 없앤 거야. 그래서 토지는 다 없어야 되는데 지금 100이 남아 있으니까 토지 100만큼 다 없애주는 마이너스 유보를 한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산이나 부채가 소멸되는 과정에서 수익이나 비용이 과대, 지금 비용이 과대 계상돼 있잖아요. 이게 과대 계상돼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대 세무 조정을 필요로 한다. 반드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뭐 바로 10기에 처분해서 그렇지만 언젠가 10기가 될지 뭐 11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산이나 부채가 소멸되는 시점에 반드시 유보는 추인이 된다는 이런 이제 유보의 성격이 있다는 게 이게 유보의 직접적인 영향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유보 간접적인 영향. 유보 간접적인 영향을 보시게 되면 이제 유보는 각종 한도액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우리 뭐 감가상각 범위액도 그렇고 대손 충당금도 그렇고 다 세법상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도액, 범위액이라든가 한도액을 설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유보 때문에 지금 기업회계상 자산이나 세법상 자산 부분이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 차이 부분을 조정을 해주게 되면 그것 때문에 그 한도액 계산의 차이가 이제 좀 한도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 내용.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한도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자산 부채에 대한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가 있으면 그 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기초가액으로 해서 송금 한도액을 계산하니까 이 송금 한도액을 증가시키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도 그렇고 대손금 이제 뭐 부인액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그때 이제 채권 잔액 갖고 세무상 채권 잔액 갖고 이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한도액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게 유보의 간접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유보는 내가 이제 뭐 사회 유출 같은 경우에는 유출된 시점에 지급 의제일에 바로 원천 징수를 하게 되면 법인의 사후 관리가 끝났는데 유보는 이게 다음 기가 될지 아니면 뭐 그 다음 기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사후 관리를 이런 표에 의해서 하게 주게 돼 있거든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라는 데 기재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시점에 유보 잔액이 뭐 토지의 유보 잔액이 얼마 있다 아니면 뭐 이제 다른 자산에 대한 유보 잔액이 얼마가 있다 이런 식으로 기재해서 관리를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 이제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이게 을이 있고요. 갑도 있는데 갑은 아까 우리 유보 얘기하면서 청산소득 얘기할 때 자기 자본을 구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갑표는 세무상 자기 자본을 구할 수 있는 서식이거든요. 그래서 을표에 있는 금액을 나중에 합산해서 이 갑표에 기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내용인 거고요. 이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기재하는 요령을 잠깐 보실게요. 아까 토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긴 했지만 만약에 지금 조정 합계표에 유보가 있다. 내가 뭔가 자산을 적게 잡아서 자산을 증가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서 뭐 송금 불산입 아니면 입금 산입 이렇게 유보를 했다. 아니면 뭐 내가 단기에 미수이자를 회사는 미수이자로 해서 수익으로 잡았지만 우리는 이게 원천징수 대상 이자기 때문에 나중에 현금으로 지급받을 때 그때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니까 아직은 입금이 아니야. 입금 불산입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로 처분한 이런 유보 이렇게 항목이 있다 그러면 이 조정금액 합표표상에 유보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이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라는 걸 작성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발생하는 거는 여기가 유보든 마이너스 유보든 상관없이 무조건 증가 쪽에 기재를 한다는 거. 혹시 마이너스 유보니까 감소 쪽에 기재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항상 이제 증가, 내가 처음 발생한 거는 기초 증가 쪽에 넣어서 이제 기말 잔액으로 흘러간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유보도 증가 마이너스 부호를 하면서 이제 마이너스 10만큼 증가됐으니까 기말에 마이너스 10만큼 남아있다고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한다는 거. 그리고 다음 기가 되면 이거 잔액 이게 기초로 흘러 들어가는데 요금액 그대로 이게 이제 기초 잔액이 되게 되면 기초가 30 아니면 기초가 마이너스 10만큼 가고 감소할 때도 요 부호 그대로 이제 간다는 거. 그거 이제 착각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마이너스 유보라고 해서 감소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이제 작성 요령까지 다 받고 전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소득 처분에 따른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라는 이런 문제인 건데요. 이게 조정하는 게 많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세무조정 자료로는 한 4가지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법인세 등, 그리고 현금 매출 누락, 외상 매출 누락, 그리고 뭐 정기 재고자산 평가감 추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우리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제 우리가 전체 입금, 송금 파트를 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뭐 소득 처분이 어떻게 된다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작성하는 그런 이제 방법만 한번 이제 큰 틀만 한번 볼게요. 일단 법인세는 우리가 지금 법인세를 구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는 법인세가 이제 반영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법인세 비용을 제거한 상태에서 법인세 과세소득을 구해야 되니까 이거는 송금 불산입하면서 법인세는 송금 불산입하게 되고요. 모든 세무조정 처음 단계가 항상 법인세부터 시작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법인세 효과를 제거한 상태에서 이제 이 과세소득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법인세는 이게 국가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에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하게 되거든요. 우리 기타 사회 유출하면서 뭐 법인이나 이제 개인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그 법인이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개인이 소득을 구성한다. 아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도 귀속되는 경우도 기타 사유출로 하거든요. 그래서 법인세는 기타 사유출로 간다는 거. 그리고 현금 매출 누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출이 있으면 매출을 했다. 매출을 지금 뭐 50만큼 했다. 근데 그게 현금이더라. 현금이더라 그러면 이 현금이 들어왔다가 바로 나간 걸로 보거든요. 이게 누락했다는 것 자체는 지금 현재 장부상에 시제가 현금이 없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래서 현금이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버린 걸로 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사회 유출로 보거든요. 귀속이 이제 분명하면 그 귀속자한테 처분을 하겠지만, 귀속이 불분명하면 보통 이제 현금 매출 누락인 경우에는 대표자한테 상해 처분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입금산이 현금 매출 누락 아니면 현금 매출 뭐 이렇게도 적으셔도 되고, 그래서 50 이렇게 해서 상여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에 반해 이제 외상 매출 누락이다. 그러면은 외상 매출은 아직 이제 매출 채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산이 누락된 거죠. 아직 뭐 현금이 들어온 게 아니니까 자산만 누락된 거니까, 이럴 경우에 자산을 회사는 안 잡았지만 자산이 500만큼 더 있어. 그럴 경우에 자산이 더 있어. 그럴 경우에 우리 유복 이렇게 처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입금산이 외상 매출, 이거는 외상 매출이니까 매출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출 채권이 있어. 매출 채권이 70이었구나. 70이 더 있어. 유보 이렇게 처분한다는 거고. 그리고 정기 재고 자산 평가감 추인 이렇게 돼 있는데, 뭔가 전기에 잡았다가 이번 기에는 추인을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뭐 대표적으로 재고자산 평가감, 평가증 이런 거는 전기에 있던 게 바로 다음 기에 바로 자동 추인되는 이런 과정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게 지금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재고자산 평가감은 전기에 유보로 처분이 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에 유보로 됐으니까 다음 기에 유보가 추인될 때는 반대 세무 조정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가 될 거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면 될 거고요. 그래서 보통 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유보니까 뭐 송금 산입이라고 하셔도 되고 입금 불산입이라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전기 재고자산 평가감 추인 100만 원만큼 마이너스 유보가 된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보통 이렇게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작성할 때는 여기 입금, 송금 불산이 입금 산입 이런 거 아까 우리 가산 조정이라고 했었잖아요. 이런 가산 조정은 조정 합계표에 이제 오른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왼쪽에 작성하게 되고 이런 차감 조정 항목은 이제 조정 합계표의 오른쪽에 작성하게 된다는 거. 이렇게 구분해서 조정 합계표를 작성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작성된 조정 합계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서식 자체가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이렇게 나와 있고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 계정 과목, 금액, 소득 처분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다 옮겨 적는다는 거. 이렇게 옮겨 적고요. 옮겨 적게 되고 이 중에 이제 유보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라는 걸 작성해 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요 합계 금액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쪽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조정합계표 작성하고 나서 다음 서식 보시면 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인데 아까 이제 자료에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이제 1000이 있다고 나왔었거든요. 1000에서 여기 합계액 이 가산조정의 합계액 150, 차감조정의 합계액 100 요거를 이렇게 입금산입, 송금산입 쪽에 옮겨 적게 되면 이게 차가감 소득금액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뭐 기부금 관련된 조정이 하게 되면 이게 각사소, 각 3소득금액 이게 나온다. 다시 뭐 여기에 이제 우리 얘기했었죠.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가 있으면 그걸 차감하면 과세표준 정도가 나온다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세액 계산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조정합계표에 유보가 있었으니까 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까지 작성해 보게 되면 일단 매출 채권은 단기에 처음 발생한 거니까 증가 쪽에 넣어서 증가해서 기말잔액을 구성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감은 이게 전기에 있었던 거에서 감소가 되는 거니까 내가 이번 기에 마이너스 유보가 됐지만 이게 이제 전기에 있었던 그걸 추인인 거니까 감소 쪽에 그냥 이제 적으시면서 기말에 제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서식 작성한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는 뭐 가표까지는 작성하는 건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사례까지 보셨고요. 이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은 같은 세트 개념으로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소득처분의 사후관리까지 알아보았습니다.